중국을 향한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이 심상치 않은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19일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을 통해 국제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중국 정부의 남용과 강압에 맞서 대응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유럽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또한 지난 수년간 대서양 관계가 빗나가고 도전받았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유럽과 다시 한번 관계를 맺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내놓은 정책들을 뒤집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은 미 기업들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중국 기업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의 기업 보조금과 같은 불법적인 지원과 부실한 회계 관리에 계속해서 맞설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이미 기업 지배구조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부패와 독점적 관행을 금지하는 규정들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들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는 자유진영 국가들의 기반이 되는 민주적 가치를 바로 세워 독점을 피하고 억압을 일상화하려는 중국에 반격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게다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겨냥한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유럽의 프로젝트들과 나토 동맹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위협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과 그 결이 다를 수 있겠지만 모두 현실이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지적했죠.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이 같은 주장이 동서냉전 체제를 다시 구축하자는 것이 아니라면서 우리 모두는 모든 나라들이 외부의 폭력적인 위협이나 강압 없이 자신의 길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미래를 원한다고 덧붙이며 극도의 대립만큼은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세계에 미국이 돌아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국제 무대의 복귀를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23일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동맹국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 나설 예정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백악관은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웃 국가이자 친구 나토 동맹으로서 미국과 캐나다 간 강력하고 깊은 파트너십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담은 우리가 공유하는 양 국민 간 유대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 양국을 묶는 경제적 유대관계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두 정상이 공동의 노력을 검토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일각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 강화 구상에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 아래 자유진영 국가의 협력이 정말로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반중 동맹 구상에 동맹국들 간의 온도 차이가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나토에서 지나친 미국 의존이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면서 러시아와의 대화를 주문했습니다. 심지어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기후변화 같은 세계적 문제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무조건적인 반중 반러 정책들의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했죠. 더구나 캐나다마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 행정명령인 양국 간 송유관 건설 사업 승인 취소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은 캐나다 산유지인 엘버타주와 미국의 텍사스주를 연결하는 송유시설 건설 프로젝트로 2008년 처음으로 추진됐으나 환경 보호론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행정명령을 통해 재개됐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겠다는 공약의 일환으로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결국 앞선 통화에서 트루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 취소 결정에 대해 분명한 실망감을 나타냈죠. 이같이 국가 간 협력 사이에서 경제 문제가 반드시 엮여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중 동맹으로까지 향하는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실제로 중국 전문가들은 지난 19일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의 기치를 들고 G7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반중연대 규합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21일 리하이둥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중국과 유럽은 여러 분야에서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이는 소통과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면서 양자 관계는 이견보다는 협력이 주를 이룬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국은 외교정책을 수립할 때 그들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 고려할 것이라며 중국과 유럽의 거대한 경제 및 무역관계 외에도 미국 내 정치의 심각한 혼란이 미국 우방국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죠. 또한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각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미국 지도자에 대한 유럽인들의 신뢰마저 약화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중국이 전략적 경쟁자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은 현재 동맹국에 큰 설득력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류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도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국내 문제 사이에 미묘한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면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절과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은 비슷하지만 유럽 지도자들의 관심을 끄는 구체적인 계획은
계획은 없다고 진단했죠. 그런데 이렇게 중국 측 언론에서 나온 주장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21일 미국 CNBC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을 연합, 중국을 포위하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CNBC는 중국의 국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 중국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반중연합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동맹국이 속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 두려워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연합 참여를 망설이고 있을 정도이죠. 그런데 이는 유럽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유럽연합의 제1무역 파트너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기 때문인데요. 2020년 코로나로 전 세계가 혼돈에 빠져있던 상황 속에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유럽연합의 제1무역 파트너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유럽연합의 최대의 경제국인 독일의 경우 중국에 맞서 새로운 냉전을 굳이 맞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또한 현재 유럽연합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얼마나 지속될지에도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미국 내에서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진지하게 믿고 있는 세력이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핵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4년간의 정책들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죠. 결국 바이든 행정부 4년 이후 다시 미 대선이 치러질 때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다시 한번 미국 우선주의 공약을 외치는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현재 유럽연합은 미국을 더 이상 최고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분명 존재합니다. 실제로 유럽 외교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2%는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대답했죠. 결국 이에 대해 CNBC는 바이든 행정부가 상호 이익이 되고 보다 창조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하지 않는 이상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기본 전략은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는데요. 먼저 앞서 지난 1일 중국은 불법으로 자국 수역에 진입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정부가 영유권 분쟁 수역에서의 무력 사용과 관련해 중국에 경고하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벌이는 독단적 활동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AFP 통신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이번 법은 해양 이웃들을 위협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책임있는 해양 병력은 권한 행사에서 전문성과 자제력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벌이는 모든 병력에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죠. 또한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 새로운 법을 들먹일지 모른다는 것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협의체 쿼드 회원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와 인도가 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지난 18일 4개국 외교장관이 화상회담을 열고 쿼드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모테기 도시미스 외상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주최한 이번 회담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강한 기여를 보여준다며 4개국 정상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에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도 4개국은 항행의 자유와 영토의 보존을 포함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증진하는 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장관급 회담을 연례화하자고 약속했다고 강조했죠. 그런데 쿼드 정상회담 소식이 나오자마자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쿼드 회원국들의 경제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쿼드 회의 목적은 순전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국 압박이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도 맞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며 쿼드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으로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내 전문가들도 미국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경제라는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과 인도가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경제를 이용하면 이들 국가가 쉽게 미국의 반중 연합전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4년 연속 중국의 두 번째 교역국이죠. 한편 이같이 자유진영 국가들의 대중 압박 움직임과 중국의 대응이 점차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전직 외교 국방장관들이 쿼드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동시에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 안전보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정책 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지난해 1월 미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 주관으로 결성된 미국의 동맹국들과 핵무기 확산 문제에 관한 특별연구회에서 1년여간의 연구 끝에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것인데요. 그리고 이 보고서는 워싱턴 입장에서 아시아가 갈수록 글로벌 개입 전략을 위한 우선
우선적인 전구로 간주됨에 따라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이 전략적 공조와 노력의 통합에 나서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쿼드 참여국들은 궁극적으로 이 대화체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을 미국의 핵 기획 과정에 포함시키는 아시아 핵 기획 그룹을 창설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즉 60년대 미국의 핵 보장을 통해 유럽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나토 핵 기획 그룹과 같은 메커니즘이 이제는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고서는 아시아 핵 기획 그룹은 한국 등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 전략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최고위층 정치 지도자들도 포함될 수 있고 기존의 상호 방위 조약을 대체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로 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고 포함시키면서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도 전했죠. 따라서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치열한 정책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